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하천대유 직접 거론한 이재명 대통령 되면 즉시 부동산 개혁 대개혁을 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님께서 제1위를 하셔가지고 대선 경선 후보에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후보자가 되어졌다는 것이고요. 송영길 당대표께서 뭐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자가 수락연설을 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동산 관련 내용이 있고요. 이제 화천대유 관련돼서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뉴스를 내보내주는데, 화천대유 건은 부동산 개발이고,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거라서, 정치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뭐 대통령이 되시든 뭐 상관없고요.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이 뭐 영향은 물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해 드린 것은 국민들은 A가 대통령이 되든 B가 대통령이 되든 C가 되든 D가 되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나오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든 저 친구는 저렇게 할 것이니까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돼. 이렇게 저는 제 시청자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누가 막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설명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정치인들은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견지형을 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를 보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정치인들은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는 없어요. 다 모두들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자기 정치적 세력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모든 제안은 항상 부족해요. 집권당이 내가 대통령 후보자가 되면 어떤 그 자리를 임명할 수 있는데 그 임명에 있는 직위가 항상 한정적이고 재산이 한정적이고 국가의 돈이 항상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돈을 누구한테 주냐면은 나를 위해서 도와준 인간들한테 먼저 배당을 해줄 수밖에 없고 나하고 경쟁했던 인간들은 쳐내거나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치 세력이에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옛날 그다음에 중세시대, 고대시대로 가면 그런 거 다 어떻게 해결하죠? 그죠? 칼과 활과 무기로 다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그래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하지만 선거도 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보시겠지만은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에 제가 권리당원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뭐 잘 찍어주지도 않고 제가 젊었을 때는 잘 찍어줬는데 나이 먹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기도 한데 더불어민주당을 안 찍어줍니다. 왜냐? 그때그때에 따라서 뭐 저도 선택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정치인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자기 패거리들을 이익을 위해서 하더라.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되고요. 모든 정치 후보의 그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시군구청장들, 도지사회, 대통령 후보자들은 다들 뭐냐면은 대선 자금, 예를 들어서 도지사 선거 자금, 광역시장 선거 자금, 구청장 선거 자금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돈을 항상 이렇게 유혹을 느끼는 게 그런 후보자들의 마음이고요. 여기서 뭐 능력 좋은 사람은 안 들키고 그냥 넘어가고요. 능력 없는 사람은 그것도 숨기는 것도 능력이겠죠. 그렇게 해서 들켜서 깜빵 가고 모를 겁니다. 아니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깜빵 가고 모르죠. 이재명 이제 이분은 뭐 제가 어떻게 된지 아직 뭐 사건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기존에 이제 되셨던 대통령 후보자분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도 그런 사유로 깜빵에 가셨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사설에 길었고요. 이분의 이제 뭐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말이 많죠. 같은 당 후보자도 반박을 하고 있고 지금 하는 내용인데, 여기가 본인이 어떤 것을 주장하셨는지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자가 불법이 있다 없다 요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동산은 어떤 것을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선 티켓을 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은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 재산관리를 직접 거론하며 본인이 설계하셨었죠.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 세력은 불법이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 공학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 단 한순간도 미루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방안은 없죠. 일단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이렇게 발언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에 이어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 요게 이제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를 하면 자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하니까 이런 말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 사실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를 또 하면 어떤 기업체나 어떤 조직이 이러한 개발에 또 달라들려고 할지. 왜냐면은 어떤 개발 사업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부동산을 하면은 성공 확률이 높긴 합니다. 실패를 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건설회사들이 해가지고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보시면 개발 사업을 하시다가 건설회사도 부도나서 휘조각으로 날아간 건설회사도 꽤 있습니다. 그건 역사와 통계가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100% 국민환원제를 또 하겠다 하면은 아무도 그런 사업에 나서는 건설사나 개발회사는 또 없겠죠. 그래서 실제 또 이렇게 할지도 또 의문이긴 합니다. 아니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립 서비스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 원가, 분양 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본인은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그러죠. 사업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의 소수의 손에 들어간 것을 근절하겠다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또 적폐를 일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큰 적폐만 적폐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이 적폐이다.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라고 말했고요. 자, 그러면서 누구도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보지 않은 나라, 모든 영역 모든 직에서 특별한 희생으로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으로 완전히 뿌리 뽑겠다. 앞서 이 지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 핸디볼 경쟁에서 열린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 51.45 득표율 1위를 기록하면서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62.37%, 이 지사가 28.3%, 크게 앞섰지만 3차 국민선거인에서 이렇게 크게 앞섰죠. 이것은 뭐 때문에 그랬죠? 대장동에 있는 화천대유 사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3차에서 급격히 국민들과 또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당원들도 대부분 이재명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이제 3차 투표 때 그냥 민심이 돌아서는 게 확 보이죠. 요걸 보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낙연 같은 경우도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지만, 거꾸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잘 됐다. 요거 저기 싸워보면은 내분 분란이 일어나서 더불어민주당이 박살 날 것 같다. 불복하니까 이렇게 또 좋아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도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고요. 자, 이 지사는 50.29 71만 9905표 누적 투표율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하게 됐다. 원래 이게 뭐냐면 대장동 사건만 없었으면 깔끔하게 이재명이가 57%나 60% 이렇게 돼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건데, 요게 지금 이제
거기 지금 이재명이가 아니라, 여기 지금 당대표, 송 대표, 이제, 당대표께서 이제 요 기준에 의해서 발표를 한 거죠. 50.29%.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낙연 측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이게 50.29%가 아니라, 뭐, 한 49점, 한 뭐 2, 3%인가, 뭐, 요렇게 지금 계산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투표를 했었던, 그 다음에 투표를 받고 후보 사퇴한 사람들, 그 투표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표가 너무 안 나오니까 중간에 그 대통령 후보자에서 탈퇴를 하시는 분. 근데 그 전에 이거 투표가 이미 그분한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진짜 뭐 선거 뭐 자기네 더불어민주당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무효 처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미 1차, 2차, 예를 들어서 2차 때까지 투표를 했었는데 2차 때는 그 후보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은 유효 투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효 투표로 포함되어 있어. 근데 3차 때 이미 탈퇴를 해버렸어. 그러면 3차 때도 그 했던 이미 탈퇴를 해서 이제 후보자가 없는데 거기다 투표한 것은 무효 투표로 봐야 될 건데 이미 송관이가 1차 때 유효 투표로 계산했다가 다시 1차, 2차, 3차 끝내고 총 합산할 때 1차 때, 2차 때 유효 투표를 했던 것을 3차 때 무효 투표로 하겠다? 요게 뭐냐면 이낙연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면은 다른 후보자가 1차, 2차 때 그 유효하게 받았으니까 그것은 통과시키라 이거죠. 유효하게. 그리고 만약에 3차 때 후보자로 나서지도 않았는데 투표한 그 투표를 무효로 처리시키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낙연처럼 계산을 하면은 이 1차나 2차 때 투표했던 탈퇴하기 전 후보자들의 투표를 더하면 분모가 커지죠. 분모가 커져서 어떻게 된다? 이재명이가 49%, 이제 50%가 못 되죠. 50%가 못 되면 결선 투표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거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송 대표가 민주당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흥행을 위해서 결선 투표를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제 이낙연처럼 해석을 해서 이낙연 후보자들의 해석에서 그다음에 이낙연이가 또 이기면 어떻게 되죠? 드라마틱한 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예전에 뭐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지다가 이렇게 이겨서 드라마틱한 것처럼. 근데 뭐 어쨌든 자 이렇게 뭐 되어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해석이죠. 해석이다 보니까 지금 뭐 치고받고 싸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이제 이낙연 후보자가 여기서 일단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어떻게 지금 원팀이 좀 안 되고 좀 이렇게 깨질 수도 있는, 좀 하여튼 좀 불랑거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좀 자세히 어떨 경우 무효 투표로 하고 어떨 경우는 유효 투표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세히 더 이렇게 당규에 규정을 했었다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돼 있을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연설한 수락문이고요. 쭉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이 났다. 요거 좀 있는데 요걸 좀 제발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쭉 생략을 하고요. 이분이 그래도 뭐 주장한 그래도 뭐 어찌됐든 후보자고요. 후보자가 됐고, 또 나중에 말을 바꾸든지 어쩐지, 또 뭐 후보자가 이렇게 뭐 해서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고, 아웃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살아야 움직이는 생명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상관없이 이분이 이제 주장한 그래도 요것은 한번 한 것 김에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전환 위기를 대도약 기회로 만들겠다.
기후 위기와 기술혁명, 세계적 감염병이 가장 잘 대응한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을 따라잡고 마침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뭐 이제 좋죠. 근데 대한민국이 벌써 이제 일본을 추월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예. 군사력도 추월한 것 같고요. 경제력도 뭐 추월해 가는 것 같고요. 경제력은 GDP는 추월하지 못하고 있지만 1인당 이런 것은 뭐 추월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술력도 좀 더 일반 분야에 따라서 전 세계 시장 장악한 것도 뭐 추월해 간 분야가 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 배우겠습니다.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 이거 제가 그 전에 영상 했었죠. 좌파 정책으로 해서 루즈벨트가 한 게 아니라 더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뭐냐면 진짜 경제가 힘들 때는 국가가 뭐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또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뭐 채권을 발행을 하든지, 돈을 더 찍어내든지,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도 다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돈을 찍어내서 지금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경제, 민생,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는 뭐 이렇게 좋은 것 잘 선택해서 하겠다 이거죠.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하겠다. 셋째, 적폐를 일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적폐만 지금 처리한다고 나라를 도리어 좀 힘들게 했는데, 하여튼 이제 이분도 계속 적폐 청산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네요. 자, 큰 적폐만 적폐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이 적폐입니다.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 누구도 규칙을 어겨 이득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보지 않는 나라,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누군가의 손실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 복지국가를 반성하겠다.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선진국이다. 국가 전체의 부의 총량을 피는 것에 더해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냥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기본주택, 그냥 말장난에 저는 이제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기존에 했었던 후생 정책, 복지 정책에서 별다른 것은 없다고 봐요. 이게 어차피 국가가 개인들한테 100만 원씩만 1년만 뭐 준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경제 파산이거든요.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기본소득. 이게 뭘 기본소득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뭐 생색은 낼 수는 있죠. 이제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국민이 힘들었을 때 국민들한테 3개월이나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구당 100만 원씩 이런 거 줄 수 있는데, 가구당 100만 원씩 만약 대한민국 하위 50%만 해서 1년만 지급해도 대한민국 경제 세금으로 파탄 나버릴 거예요. 후세대들한테 이걸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경제 그렇게 돈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것도 돈 주겠다고 하면 많이 찍어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거 바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거겠죠. 다섯째,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 문화 한류 열풍에서 세계를 휩쓸고 있다. 대한민국 영화, 음악, 게임, 드라마 세계인이 열광합니다. 김구 선생의 오래된 꿈, 오직 하나씩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높이겠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세계인이 선망하는 문화 강국 코리아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여섯째,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인권 국가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은 주변 강국에 영향받는 반도 국가였습니다. 갈등과 대결로 고통받는 분단 국가였습니다. 자, 이제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세계의 평화 인권을 수호하는 선도 국가로 나아가야겠다. 일곱째, 과학기술의 나라, 미래교육의 나라를 만들겠다.
대전환 시대에 걸맞는 미래 인재 교육이 필요하다. 빠른 사회 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평생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기초 과학 기술과 첨단 과학 기술 적극 투자하겠다. 기술 혁명 시대를 이끄는 기술 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 두려움 장벽이 될 수 없다. 다른 나라 하지 않는 것이 도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저는 위대한 국민을 우리의 위기 극복 DNA를 믿는다. 제2차 세계대전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드는 대한민국이다. IMF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하고 일본의 수출 보복을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겨낸 국민이다. 이렇게 뭐 계속 나와져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잘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경제정책 이렇게 하고 뭐 잘하고 뭐 잘하겠다. 이렇게 하고 쭉 그냥 있습니다. 뭐 있고요. 있고 뭐 좋은 말 많이 써져 있습니다. 정책적인 거 아니라서요. 일단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 이제 야당에서는 비난하는 거죠. 여기서 간간히 뭐 언급해보고 가겠습니다. 이준석, 이재명, 대장동 아무 말 대잔치. 이제 특히 이제 이재명 분이 그 대장동 요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차 경선 때 그 더블 스코어로 거꾸로 이낙연한테 져버렸죠. 그래서 국민의 뭐 마음 이게 뭐 민심이 급격히 돌아서고 있다 뭐 이런 것을 뭐 이렇게 지적한 것 같아요. 쭉 있고 그래서 요게 뭐 이제 또 나와지고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지켜보면 뭐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정확한 사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또 시간이 더 흘러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게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죠. 역사는 있잖아요. 역사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은 그냥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옳고 그름도 없고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옳고 그름도 없고요. 또 옳고 정의로운 자가 승리하지도 않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힘이 있는 자가 승리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불법한 행위를 했어도 이재명이가 뭐 불법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불법한 행위를 했어도 있잖아요. 힘이 세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럴 겁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 따라서 또 어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이 되느냐 또 민주당이 되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좀 갈리고요. 또 같은 대통령 후보자에 따라서라도 어디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뭐 이렇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마도 이제 그 하천대유 사건 때문에라도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가 되면은 기존에 본인이 그 하신 말씀이 있죠. 주택 공공청도 뭐 만들겠다겠어요. 그래서 집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뭐 빼앗겠다. 빼앗아서 강제 수용해서 가져가겠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뭐 하시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하천대유 관련돼서 100% 다 환수시켜버리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헌법전에서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가 뭘 가장 또 중요한 요소나서 재산권 보장을 하는데 재산권 침해 문제가 아닌 것 아닌가. 또 헌법재판소하고 또 엄청 싸울 수 있는 근데 밀어붙여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죠.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으로 관련돼 가지고 화천대유 사건으로 코너에 지금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이분이. 그래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더 강경한 부동산 정책을 뭐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1, 2년 정도 펼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했었던 것처럼 집 두 채 있는 사람을 뺏겠다. 그러고 그런 청을 만들기 위해서 강행하겠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소송으로 맞서든지 위헌법률 심판으로 맞서고 막 그러겠죠. 이제 거기다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이제 그런 냄새를 좀 풍기고는 있습니다. 전액 환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전액 환수. 여기가 지금 대통령 후보자 부동산 대개혁
이렇게 느낌상 이제 뭐가 대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라는 것을 그 느낌상 나오죠. 다 좀 뺏겠다라는 게 강력한 그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뺏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뺏으면 소득 1분이자나 2분이자 우리가 말하는 엄청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뺏어서 거리 나눠주겠다는 거죠. 근데 뺏어서 나눠주는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 뺏어서 나눠주는데 내가 먼저 더불어민주당인 나와 내 측근들한테 먼저 먹이고 잔뜩 먹이고 나머지 푼대가 있으면 소득 1분이자 2분한테 나눠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근데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니라 홍준표가 돼도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윤석열인가 되는가요? 윤석열이가 돼도 그렇게 해요. 김대중도 그렇게 했고 김영삼이도 그렇게 했고 세종대왕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정치인은 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왕 황제들 다 그 짓거리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 오른팔 왼팔한테 먼저 안 미기면 어떻게 해? 오른팔 왼팔이 나를 먼저 배신하는데 그게 뭐 정치인 거니까요. 자, 그런 줄 알고 그냥 여러분도 투표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좀 말이 좀 길어지네요. 자, 하천대유 직접 거론한 이재명 대통령 되면 즉시 부동산 대개혁하겠다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